있습니다. 네. 우리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수령 체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령 체제가 그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이식되는 과정에 생겼는지 아니면 북의 주장대로 이제 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노수라는 주체 사상에 의해서 성립되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나 중국의 마오쩌둥 체제는 쇠퇴한 반면에 이제 이 김일성 수령 체제가 김정일, 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물적 토대와 사상적 근거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 체제가 북의 특별한 조건에서 생겨난 시대적 산물인지 아니면 북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가 모델인지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 정상 국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북의 수령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수령 체제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 1941년 4월에 소련은 일본과 이제 불가침을 약속한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일본의 그 반발을 우려해서 김일성 주석이 속한 항일 영군이 다시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일성 당시 이제 그 주석이 그 소련으로 넘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군사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련 군영에서 군사 훈련과 정치 교육을 받은 후 소련군 장교로 인간했습니다. 이럴 때에 주로 막수지 서적들을 쭉 본 거고요. 당시 소련군 휴하에 있던 조선인 야전 사령관 중에서는 김일성이 최고위급에 해당돼서 결국은 이 소련군 안에 있는 조선인 군부대의 최고 책임자로 이렇게 에, 역할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일본과의 그 군사 작전은 중단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어, 그 조선 공작단이라는 형태로 쭉 있다가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이런 조선 공작당의 지휘관으로 이 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게 88여단인데요. 그 인원을 보게 되면은 조선인이 총 103명이고 중국인이 313명, 소련인이 878명. 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인과 소련인이 많았지만 어쨌든 조선인 공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김일성이 이 최고 책임자 형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방 전부터 이미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서 북의 최고 사령관으로 인정됐고요. 1946년 7월에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접한 이후에 김일성을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확정된 거죠. 박헌영은 뭐 이제 미국이 점령한 남쪽의 최고 지도자로 잠정적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있었던 그 북은 소련 모델에 따라 건국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 스탈린주의가 북의 체제에 깊이 숨어 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련군의 총정치 이 사령관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지킬 그러한 정권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소련의 취지에 따라서 북의 정권이 수립됐고 북 역시도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스탈린 사후 애도문에서 조선 노동당이 레닌과 스탈린의 당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레닌 스탈린형의 정당이며 레닌과 스탈린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북엔 건국 당시부터 소련 그 스탈린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그 스탈린 모델에 따라서 국가가 건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군대도 역시 소련의 지원으로 조직됐다고 스스로 김일성 스스로 밝혔고요. 당시에 이제 스탈린 숭배, 스탈린 1인 통치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도 널리 파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사후에 죽은 이후 후르시프가 이제 스탈린의 1인 통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1956년 3월에 조선노동당도 이러한 후르시프의 연설을 번역을 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르시프가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그 북한의 모택동이나 김일성의 어떤 1인 통치, 이 개인 숭배, 개인 독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북과 중국에서 김일성과 모택동의 그 1인 통치를 비판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이 권력 투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소련파하고 연안파가 김일성을 제거하려다가 거꾸로 이제 다 숙청이 됩니다. 이게 1956년, 58년 뭐 이런 이 상태로 쭉 그런 것들이 쭉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파가 제거가 되면서 수령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956년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 김일성은 자신의 체제를 스탈린 체제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 체제가 아니라 북의 독자적인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북의 주체 사상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스탈린주의적 흔적을 지운 거고요. 이후 이제 그 북은 자신의 체제를 독자적인 체제라 이렇게 했습니다. 1967년 5.25 교시를 통해서 갑산파라면 이제 국내파라고도 하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국내에 있는 갑산파와 연결이 돼서 이 국내에 있는 갑산파가 김일성 휘하로 들어갔는데 이 갑산파는 크게 보면은 저기 김일성 세력이어가지고 소련파와 연안파를 제거할 때는 서로 힘을 합했는데 그 이후에 김일성 세력과 그 빨치산 세력과 갑산파가 권력 투쟁이 되면서 이 갑산파가 제거당합니다. 갑산파가 제거당함으로써 북은 33인의 그 빨치산 세력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김일성 유일 사상,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1967년에 확립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974년에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미 1966년에 김영주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것이 1974년에 김정일에 의해서 수정 보완된 거라고 봅니다. 1970년에 이르러서 이제 김정일에 의해서 이 김일성 수령관이 좀 더 철학적으로 이론화되게 됩니다. 또한 김정일은 10대 원칙의 마지막에 혁명 유업에 대를 이어 계승할 거를 집어넣어서 그 대를 이어 계승한다는 의미가 자신의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런 당의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의 내용을 보면 김일성의 교시를 절대적으로 하고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어떤 법이라든가 당이라든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존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의 수령 체제와 스탈린 체제의 그 유사성을 한번 보면요.
일국 사회주의와 세계 사회주의다. 일국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제 스탈린이 소련 자체를 하나의 사회주의 진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건데, 그래서 일국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데요. 그 사회주의 건설 단계가 이민민주의 단계, 사회주의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단계 이렇게 나가고, 소련도 그렇게 나갔죠.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인민민주의 단계, 신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당시고, 그 다음에 1936년 스탈린 헌법이 사회주의 단계, 1977년에 브레즈네브 헌법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단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토지 개혁을 통해서 집단 농장화를 하고 중공업과 국방공업을 중심으로 빠른 공업화를 주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탈린은 민족 개념을 자기가 정립을 했는데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아, 북도 역시 김일성도 자신의 민족 개념을 정립합니다. 스탈린의 민족 개념에다가 그 혈연을 추가해서 단일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스탈린도 역시 이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려는 그 사령부로서 그 코민테른 활동들을 했는데요. 북도 역시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계승하는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이거를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탈린주의도 그 일국 사회주의, 어떤 러시아라는 것과 국제주의 이것들을 다 포용하는데 주체 사상도 자기네 사상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유사하게 본다면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계급투쟁, 프롤레타 독재의 수호자다 이렇게 선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 독재에 관해서 1929년 소련의 경우에 혁명이 끝났는데 계급투쟁이 소멸하냐 그리고 프롤레타 독재가 자기 역할을 다했냐 이거가 논쟁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프롤레타 독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스탈린의 입장이 승리합니다. 이런 입장. 마찬가지로 1967년 북에서도 김일성의 오이오 교실을 통해서 프롤레타 독재가 세계혁명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될 때까지 프롤레타 독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계급투쟁과 프롤레타 독재를 강화하는데요. 이거는 강력한 그 생산력 증대와 함께 반대파를 제거하는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북에서 말하는 수령, 당, 인민, 대중의 결합은 사실 이제 막사네주에서 나타나는데요. 레닌은 이제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단체를 당과 인민을 묶는 견인대라고 규정했는데 북에서는 이걸 또 인전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있던 계급투쟁과 계급독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는 최고 지도자 1인 지배체제를 정당화시켰을 걸 아까 말한 대로 경쟁자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공포정치에 활용을 했는데요. 즉 숙청이라는 게 되는데 북에서도 1967년 갑산파 사건 이후 주민등록 등록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을 정치적 성분으로 분류하고 계급투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 지식인에 대한 검열을 해서 상당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계급성을 문제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에게서 이제 김일성 유일 사상 이것을만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당, 국가, 법을 초월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이 스탈린이나 김일성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거꾸로 당을 통제하는 이렇게 당 위에 개인이 있게 되는 이러한 개인 통치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최고 지도자는 자신이 사상적, 철학적으로 이제 그 최고 수준이고 막스레인주의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스탈린은 1938년 변증법적 인물론과 역사적 인물론을 통해서 자신이 마르크스 레인주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 하고 이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금지시킵니다. 북에서도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은 이제 종파주의라고 하죠. 또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정치,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천재들이다. 그래서 막 과학, 모든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춘 천재로 칭송받는데, 그래서 수많은 글들이 교시 형태로 발표되는데,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초안을 써준 거죠. 어쨌든, 그 모든 분야에, 세부적인 모든 분야에까지 지시를 내리는 이런 그 팔방미인, 그죠? 팔방미인으로서의 지도자의 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제 스탈린도 사회주의 대가정의 대원수, 사회주의 국가의 아버지, 국부인데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의 아버지, 국부, 어버이로 칭송이 되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주의 병영국가, 국가가 하나의 군부대처럼 되는 거 이런 것도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다. 스탈린도 위대한 사회주의적 인민 가정의 아버지로 묘사됐고 북에서는 수령은 아버지고 당은 어머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수령이 아버지인 거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줬기 때문에 수령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에 대한 효도는 육신을 준 부모에 대한 효도,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듯이 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에 대한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군인은 소련이나 북한에서 군인은 전쟁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과학, 건설, 예술, 스포츠, 국가의 전 분야에 다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게 많은데 군인이 다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체 국가가 병영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대원수, 군복을 입은 스탈린 대원수죠. 김일성도 역시 대원수. 혹은 뭐 이제 그 김정은 최고사령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병영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군이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기업운영, 심지어 무역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전 사회가 군사화되어 있다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에 대한 형상화와 상징 정치도 유사한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스탈린과 김일성 모두에도 보여 특히 이제 소련에서 들어온 거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50세가 됐을 때부터 개인 숭배가 강해졌다고 보는데 최고 지도자의 모습과 음성을 형상화, 상징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술적 기술은 러시아 정교의 이콘 예술, 일종의 상징 미술이랄까요? 이런 것들로부터 빌려왔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신비화하는 상징적 기법을 스탈린 숭배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스탈린을 형상화하는 포스터로 시작해가지고 사진, 그림, 음악, 모든 예술, 문학 이렇게까지 다 가게 되고 이제 초상화, 동상 이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후반에는 이미 스탈린의 초상화와 동상이 레닌의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북도 역시 똑같은데 문화예술에서 김일성 최현론에 의해서 예술에 있어서 백두혈통인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이제 김일성 수령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도록 표현됩니다. 옷차림이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담배 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김일성하고 유사하게 행동을 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형상하고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 분야의 그 연극, 문학, 미술, 음악에서 다 찬양의 대상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1945년 말 조선과 소련의 문화협회가 성립되면서 있던 스탈린주의적인 문화 예술이 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 조선의 김일성을 상징화하는 것, 수령을 이걸 북에서는 수령 형상이랍니다. 수령 형상의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 상징은 제일 중요한 게 수령과 그 인민대중 당의 관계인데 그래서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추의 내수, 당을 중추, 인민대중을 신체기관에 비유하죠. 이렇게 형상이라는 건 비유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 형상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북에서는 우상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상이 아니라 수령 형상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원칙인데 스탈린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의 상징화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어떤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주면서 그 사람은 이 사회를 어떤 목적으로 공산주의라는 목적으로 인도해야 할 신성한 과제에 복무하고 정신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런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함께 따라가야 되는 운, 운명 공동체죠. 운명 공동체 이러한 것들로 상징화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동화나 동요 혹은 전설, 설화도 나오는데 그래서 수령 전설, 수령 설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김일성뿐만 아니라 백두혈통에 관련돼서 김정숙의 일대기, 백두산 여장군 전설집 뭐 이런 거 전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설화와 전설이 북에서도 이게 실제라는 건 아니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이 사실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들에게 수령에 대한 그 우월성, 수령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판타지, 그죠? 판타지 형태로 그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탈린 체제와 유사점이고요. 스탈린 체제와 차이점에서 보겠습니다. 스탈린 체제 차이점은 스탈린 체제가 많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수령 체제는 스탈린 체제와 다르다는 걸 하겠죠. 그래서 스탈린 체제의 흔적 지우기가 쭉 있어 왔다는 거고요. 그건 아까 말했고 또 수령 체제를 스탈린 체제에서는 철학화,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 그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내수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수령체제, 1인 지배체제를 철학화, 이론화하는 것이 또 스탈린 체제와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령 중심의 주체 문해 이론, 종자론 아까 말한 거 이제 수령이 제일 중요하고 종자란 작품의 핵이고 작가가 말하라는 기본 주제고 여기에는 이제 수령이죠. 수령, 당, 인민, 대중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사상적 알명이라는 거죠. 종자론에 따르면 문화예술에서 형성해야 될 대상은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과 당, 인민대중, 특히 수령이다. 그래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있는 이러한 그 상징, 그죠? 이런 이미지, 이러한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라는 거죠. 또 수령의 영도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영도 체계입니다. 영도 체계는 수령의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령의 유율적 영도 체제와 당위원회의 집체적, 그러니까 수령의 어떤 개인에 관한 영도와 조직, 당을 통한 집체적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수준이 당의 유율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최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김일성이 어떤 권한을 가졌냐를 한번 본다면
1948년부터 국가의 내각의 수상이고 당위원장, 그러니까 당과 국가를 동시에 다 최고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 때 와서도 똑같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수령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이 점차 당과 국가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미 1980년에 실질적으로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8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분 안에 정리해 주셨으면, 8분? 네. 예. 그 1997년에 그 김정일이 총비서에 오르면서 이제 그 당과 국가를 명실공히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수령이 살아 있을 때 말년에 후계자가 형성이 되면서 점차 권력을 나눠 갔다가 수령이 사망하면 완전히 권력을 갖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 김정일이나 김정희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김정은의 경우는 2010년에 역시 이제 김정일이 그 아직도 살아있을 때죠.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김정일이 죽으면서 당과 국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승계라는 게 그 소련에는 사실 권력 승계 자체가 없었죠. 죽으면 갑자기 그 아무 준비도 없이 새로운 밑에 사람이 올라오고 이런 건데 북의 경우에는 이 권력 승계가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권력 승계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령론이라든가 승계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북의 수령 취재의 특징은 영도 예술인데요. 즉 사람을 어떻게 대중들을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가장 중요한 게 혁명적 군중 노선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돈이나 채찍이나 명령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상을도 움직이지만 수령의 수령의 덕으로서 감동을 시켜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항일 유격대 때부터 내려온 방식이라는 겁니다. 항일 유격대식 혁명 방식이라는 거죠. 농업 분야의 청산리 방법, 공업 분야의 대안 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혁명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인민들, 대중들을 어떻게 그 힘을 발동시킬 것이냐, 이런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군중 속에 들어간다.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 실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항상 사상을 앞세우고 정치 사업을 앞세운다. 이런 거고. 군중들이 스스로 자각하게 한다는 거고 격식과 틀이 없이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핵심고리, 중심고리를 찾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수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대중들이 이 수령의 지도력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 심미적인 기술적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 시켰다는 겁니다. 수령이 가져야 될 이제 인민적 사업 작품이죠. 이런 사업 작품, 수령이나 당 간부들이 가져야 될 이런 작품, 품성이라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가적인 기풍이 있어야 된다. 주로 뭐 자기가 모범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쪽 보면은 또 인민적 품성은 어머니다운 품성, 소박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투적 구호, 구호인데 구호는 우리와 다르게 구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수령만 구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구호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 대중을 움직이는 운동이 뭐 천리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이건 이제 영웅 따라 이런 건 중국이나 소련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소련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 가장 구별되는 게 현지 지도입니다. 중국이나 소련에서도 현지 지도가 있었지만 북에서의 현지 지도는 중국
소련하고 비교 없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많이 합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그 2만여 개의 기관을 현지 지도를 했다 합니다. 현지 지도는 수령의 전지전능과 무오류성을 과시하는 통치다. 무슨 말이냐면, 수령이 현지에 가서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령은 모든 것을 잘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가서 현실을 다 보고 파악한 거다. 그래서 수령이 여기서 진짜 완전하다. 이런 걸 나오는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지 지도는 사상적 근거는 현지에 가서 그 지도자와 대중이 서로 만나서 서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 현지 지도를 사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사망할 때 다 현지 지도 중에 사망했다고 그러죠.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도자는 우리로 치면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지에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인민 대중들을 만나러 다닌다. 뭐 이러한 것들을 과시를 하는 거고, 뭐 실제로 서방의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현지 지도를 하는 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보면은 현지 지도가 무척 많습니다. 이 현지 지도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지도에 누가 수행하냐는 두 개의 어떤 권력의 그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마르크스주의에서 수령체제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수령체제의 맹화가 있습니다. 1인 그 지배체제. 제일 멀리 가면 이제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한 덕치인데요. 이거는 루소에 의하면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엘리트가 대중들을 그 인도할 수 있다, 뭐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맞죠. 로베스피에르도 검소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통치할 수 있다. 바베프의 소수 혁명가의 통치죠. 이러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루소와 로베스피에르의 뛰어난 개인의 통치가 바베프의 소수 혁명가의 그 통치로 됐고, 막스 시대에 와서 이것이 개인의나 소수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재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막스주의의 이론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정치도 들어있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아직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덕을 쌓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걸 공포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에 의한 부분이죠. 다만 마르크스는 이제 이성의 독재뿐만 아니라 엘리트의 독재도 반대하고 계급의 독재, 플레토 독재로 발전시켰다는 건데 소련이나 그 북이나 모택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급의 독재가 소수의 독재, 개인의 독재로 그 변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의 독재로 변형되는 가장 사회주의에서 유사한 세례가 라살입니다. 라살. 마르크스와 경쟁 관계에 있던 라살이 민주집중제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기는 인민들은 지성과 통찰의 독재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지성과 통찰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통찰의 독재를 하면서 라살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독일 노동자들이 라살에게 노동자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거기에 라살이 조건이 나에게 정권을 달라. 그래서 실제로 라살이 정권을 가졌어요. 후계자를 지명하기도 하고 지방조직의 대표도 지명하기도 하고 5년 동안 정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라살 사후에 라살의 유언과 이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운영되는데 유은 통치죠. 유은 통치고 또 라살이 죽은 이후에는 라살을 숭배하는 축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그 개인 숭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에서 1인 통치와 개인 숭배는 라살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이 라살의 개인 숭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레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숭배에 대해서 반대했고 자신을 찬양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탈린 때 와서 그 레닌의 천재성, 레닌을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레닌의 후계자인 자기를 찬양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이제 그 지도자 상징들이 스탈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레닌을 스탈린 시대에 그 이 뭐랄까요, 그 우상화한다랄까요? 이런 거 할 때 그 이용했다는 거. 레닌 민속이다. 즉 레닌의 그 우상화 이런 것들을 문화적 형태, 예술적 형태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스탈린 체제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국에는 등소평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사회주의 법치를 정립하면서 1인 통치를 청산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북의 수령 체제나 소련의 스탈린 체제가 어떤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생긴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가 있고, 그건 이제 노동계급의 미성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한 그 자본주의와의 대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전시 사회주의 여러 가지가 있죠. 북 같은 경우는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북의 수령 체제가 더 견고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북의 수령 체제는 스탈린 체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스탈린 체제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북의 특수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북이 현재 그 미국과 대치하면서 있던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고 유지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스탈린 북의 수령 체제를 만들었던 그런 대외적인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그 북도 이러한 그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수령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국가의 이런 대결이 지속되는 한은 당분간은 이러한 그 수령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수령 체제도 스탈린 체제와 같이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북에서는 이제 후계 문제를 고민했던 게 되게 멀리 가죠. 왜냐하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그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김일성도 사실은 이제 똑같은 스탈린과 같은 똑같은 운명이 될까 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장엽 있지 않습니까? 황장엽. 황장엽의 소련에서 공부하고 와서 들어간 임무가 김정일을 비롯한 그 김일성 그 자식들을 그 공부시킨 거예요. 황장엽의 임무가 그 김일성 자식들 스승입니다. 김일성 대학 총장에 있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지도자 학습을 다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여러 자식들 중에 지도자 학습을 시켜서 뭐 장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가장 괜찮은 이제 자식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북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지도자 군이 그 빨치산, 다른 정파에서는 안 되고 이제 빨치산들인데, 그 빨치산의 자제들을 그 지도자 교육을 다 시킵니다. 시켜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 건데, 북에서 후계 이론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네들은 세습이라고 안 하거든요. 세습이라고 안 하는데 권력 승계라고 그러는데, 그 뛰어난 사람, 그 세대와 세대를 얻어가지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로 넘어가는데, 굳이 그 혈통은 다르더라도 그 김일성 수령의 그러한 품성이라든지 혁명적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려받으면 뭐 그 김일성의 그 자식들이 아니라 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혈통을 중시하는 거는 혈연적 혈통이 아니라 혁명적 혈통을 중시하는데,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백두혈통이 제일 나서 벽두혈통이 됐더라. 그래서 백두혈통이 3대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생물학적 혈연에 의한 세습을 부정하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거는 그 생물학적 세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깥에서 그 이 세습이라고 그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에서는 뭐 세습이 아니라 권력 승계라고 주장하겠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세습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왕이 왕자한테 주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도 물론 그랬겠죠. 가장 똑똑한 왕자한테 했겠지만 이런 그 생전에 어릴 때부터 지도자 수업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지도자가 되려면 자식 세대에 되는 거예요. 삼촌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장택상인가요? 이게 제거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부자 세대가 아들 세대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령이 살아있을 때 돼야 돼요. 살아있을 때 돼야지만 수령이 어떤 노하우도 전수받고 수령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령이 죽었을 때 하면은 그 권력 승계를 가지고 그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중국보다 소련은 아예 비교할 필요 없고 소련은 아예 그 후계 이론이라는 게 아예 있지 않고요. 중국은 이제 후계 이론이 아니라 세대 개최 이론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대 개최 이론이 있지만 이러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규모에서 통상 10년에서 20년에 걸치는 그 권력 승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